아버지와 아들 이반 트루게네프 1862년 1. 표트러, 그래 아직도 안 보이느냐? 1859년 5월 20일 먼지가 뽀얗게 앉은 코트에 체크무늬 바지를 입은 40남짓한 지주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신장로에 있는 주막집의 낮은 현관 계단으로 걸어 나오면서 포동포동한 볼에 턱에는 희꾸무리한 솜털이 난 눈이 작고 흐리멍덩한 젊은 하인에게 물었다. 하인은 관로 속에 설명이 있습니다. 한쪽 귀에 건 터키옷 귀걸이, 포마드를 바른 알록달록한 머리칼, 그리고 정중한 몸놀림은 한마디로 그가 개명한 신세대 인간임을 드러내 주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하인은 길 쪽을 바라보고서 공손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요 하고 대답했다. 안 보여? 지주가 되물었다. 보이지 않습니다요. 하인이 다시 대답했다. 지주는 한숨을 내쉬고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가 벤치 아래로 다리를 굽힌 채 생각에 잠겨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동안 잠시 그를 독자에게 소개하기로 하자. 이 지주의 이름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키르사노프이다. 그는 주막집에서 15km쯤 떨어진 곳에 200명의 농노가 딸린 영지를, 혹은 그의 표현대로 그가 농부들과 토지를 분할하여 농장을 설립한 후부터 약 2000헥타르의 훌륭한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부친은 1812년 전쟁, 이 1812년 전쟁은 1812년 6월 나폴레옹이 59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으나 러시아군 총사령관 쿠투조프에게 대패했다. 러시아에서는 이를 조국전쟁이라고 부른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1812년 전쟁에 참여한 러시아군 장군으로 거의 문맹이나 다름없고 거칠었지만 그래도 악의는 없는 러시아인이었다. 그의 부친은 한평생 아주 단조롭고 힘든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여단을, 후에는 사단을 지휘하며 계속 지방에서 살았다. 지방에서는 관등이 높은 덕에 꽤 유명인 행세를 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형 파벨, 관로 속의 설명입니다. 형 파벨,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 파벨과 마찬가지로 남부 러시아에서 태어나 14살 때까지 시시한 가정교사들에게 둘러싸여 집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 가정교사들이란 건방지고 아첨을 잘하는 부관들이거나 연대나 사령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의 모친은 콜야진 가문 출신으로 처녀 시절엔 아가테라 불렸고 장군 부인이 되어서는 아가포 클레야 쿠지미니시나 키르사노바라고 불렸다. 이른바 사령관 사모님 부류인 그는 화려한 부인모에 사각거리는 비단옷을 입고 다녔는데 교회에서는 맨 먼저 십자가에 다가가 입을 맞추었고 큰 목소리로 말을 많이 했다. 아침에는 아이들이 자기 손에 입을 맞추게 했고 밤에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다. 한마디로 그녀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았다. 장군의 아들로서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용감하지 못했을 뿐더러 겁쟁이란 별명까지 있었지만 형 파벨과 마찬가지로 군 복무를 해야 했다. 그러나 군 입대 통지를 받은 바로 그날 그는 한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2달 동안 침대에 들어누웠다. 그 뒤로 그는 영영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다. 그의 부친은 아들을 무관으로 만들려는 뜻을 접고 문관으로 만들기로 작정했다. 부친은 아들이 18살이 되자마자 베테르부르크로 데리고 가서 대학에 입학시켰다. 한편 그의 형은 그 무렵 장교로 임명되어 근위 연대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젊은이는 외사촌이자 유력한 관리인 일리아 콜라지인의 간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 부친은 그의 사단과 부인한테로 돌아가서 아주 이따금씩 군대 서기 가서는 조잡한 필체로 휘갈겨 쓴 커다란 잿빛 사절지를 아들들에게 보내곤 했다. 사절지 끝에는 물결 모양의 장식체 글씨로 피오트르 키르사노프 소장이라고 근사하게 서명을 했다. 1835년에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학사학위를 받고 대학을 졸업했다. 바로 그 해에 부대 검열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키르사노프 장군은 자리를 잡고 편히 살고자 부인과 함께 베테르부르크로 왔다. 그는 타브리체스키 공원, 이 타브리체스키 공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대중들이 산책과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베테르부르크의 국립공원입니다. 이 타브리체스키 공원 근처에 집을 얻고 영국 클럽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영국 클럽은 영국의 클럽을 본떠서 1770년 베테르부르크에 최초로 설립된 클럽으로 상류층과 문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카람진, 푸시킨, 주콥스키, 크릴로프 등이 이 클럽의 회원이었고 후에 모스크바에도 설립되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영국 클럽에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죽고 말았다. 얼마 후에 부인도 장군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부인은 쓸쓸한 수도의 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고 은퇴 생활의 우수가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이다. 한편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아직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하숙집 주인이자 관리인 프로펠르펜스키의 딸을 사랑해서 적잖이 부모의 속을 썩였다. 그녀는 아름답고 이른바 직적인 아가씨로 여러 잡지들의 과학란에 실린 딱딱한 논문들을 읽었다. 탈상을 하고 나자 그는 곧 그녀와 결혼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주선으로 들어갔던 황실 영지관리부의 일자리를 팽개치고 처음에는 임업전문학교 근처에 있는 별장에서 아내 마시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고 그 후 깨끗한 계단과 서늘한 응접실이 딸린 시내의 작고 훌륭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마침내 시골로 내려와 아주 눌러앉아 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 아르카디가 태어났다. 부부는 아주 정답고 조용히 살았다. 그들은 거의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책을 읽고 내 손으로 피아노를 치기도 하며 이중창을 부르기도 했다. 아내는 꽃을 심고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들을 보살폈고 남편은 이따금 사냥을 나가고 농장일을 돌보기도 했다. 아르카디는 무럭무럭 잘 자랐다. 이렇게 10년이란 세월이 꿈같이 흘러갔다. 1847년에 그의 아내가 죽었다. 그는 이 충격을 견디지 못했고 불과 몇 주 사이에 머리가 새하얗게 새고 말았다. 그는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내리고 외국 여행을 계획했지만 바로 그때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났다. 이 2월 혁명은 1848년 프랑스의 2월 혁명 정신이 러시아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짜르 정부는 러시아인들의 외국 여행을 금지시켰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2월 혁명이 일어났다. 할 수 없이 시골로 돌아온 그는 아주 오랫동안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영지 개혁을 시작했다. 1855년에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킨 그는 거의 아무데도 가지 않고 아들의 젊은 친구들과 사귀려고 애쓰면서 3번의 겨울을 아들과 함께 베테르부르크에서 지냈다. 그런데 마지막의 겨울에는 베테르부르크에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859년 5월에 이미 성성한 백발에 조금 뚱뚱하고 등이 약간 굽은 그를 보고 있다. 지금 그는 지난날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학사 학위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하인은 예의 때문인지 아니면 주인 눈앞에 있고 싶지 않아서인지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의 낡은 계단을 바라보았다. 알록달록하고 몸집이 큰 병아리가 큼직한 노란 발로 툭툭거리는 옹골진 소리를 내면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걸어 다녔고 더러운 고양이 한 마리가 점잔을 빼며 난간에 웅크리고 앉아서 저기를 품은 눈으로 병아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양이 쨍쨍 내려 쬐고 있었다. 어슴푸레한 주막집 현관에서 따끈한 흙방 냄새가 풍겨나왔다. 우리의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상념에 잠겨 있었다. 아들이 학사라 아르카샤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머리에서 맴돌았다. 그는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보았지만 다시 같은 생각으로 되돌아가곤 했다. 문득 죽은 아내 생각이 떠올랐다. 끝내 이날을 못 보고 가다니. 그는 침울하게 중얼거렸다. 통통하고 금푸른 비둘기 한 마리가 큰 길로 날아오더니 고인 물을 먹으려고 급히 우물가 웅덩이 쪽으로 향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물끄러미 비둘기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마차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오시는 것 같습니다. 대문 안에서 하인이 불쑥 나오면서 알려왔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벌떡 일어나서 큰 길 쪽을 바라보았다. 세필의 역마가 끄는 포장여행 마차가 나타났다. 마차 안에서 학생모 테두리와 낯익고 사랑스러운 얼굴 윤곽이 어른거렸다.
아르카시아, 아르카시아. 키르사노프는 이렇게 외치고 뛰어가면서 손을 흔들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의 입술은 먼지가 묻고 햇빛에 탄 턱수염도 나지 않은 젊은 학사의 뺨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2. 먼지 좀 털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르카디는 여러 해 지쳐서 약간 목이 쉬었지만 젊은이다운 낭낭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애무에 유쾌하게 대답했다. 제가 아버지에게 온통 먼지를 덮어 씌우는군요. 괜찮다, 괜찮아.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감동 어린 미소를 띠며 이렇게 되뇌고 나서 한 손으로 아들의 제복과 자기 코트의 깃을 두어 번 틀었다. 그러고는 어디 좀 보자, 어디 좀 봐 하고 뒤로 물러서면서 덧붙였다. 그는 즉시 바쁜 걸음으로 주막집으로 가면서 말했다. 여기로 어서 말들을 데려오너라.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아들보다 훨씬 흥분한 것 같았고 다소 당황하고 겁을 내는 것 같았다. 아르카디가 아버지를 멈춰 세웠다. 아버지 하고 그가 말했다. 아버지께 자주 편지로 말씀드렸던 저의 좋은 친구 바자로프를 소개할게요. 친절하게도 그는 우리 집에 와서 잠시 머무르는 것에 동의했어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재빨리 뒤돌아섰다. 그는 술이 달린 길고 훌렁한 웃옷을 입고 방금 마차에서 내린 키가 큰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그의 붉은 맨손을 꼭 쥐었다. 그 사람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에게 금방 손을 내밀지 않았던 것이다. 진심으로 반가워요. 우리 집을 찾아준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실례지만 이름과 부칭이 예브게니 바실리예프입니다. 이 예브게니 바실리예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이름에 대한 설명인데요. 러시아인의 이름은 이름, 예브게니가 이름이죠. 그리고 부칭, 바실리에비치고 그 다음에 성, 바자로프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의 경우 이름은 친밀한 경우 예브게니 대신 애칭으로 에슈니카, 에누샤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보통의 경우 이름을 부르고 격식을 차려 정중하게 부를 경우 이름과 부칭, 예브게니 바실레비치를 부리고 공식적으로 부를 경우는 성 앞에 직함이나 씨를 붙인답니다. 바자로프시, 의사 바자로프 등이죠. 바자로프는 부칭 바실리에비치, 줄여서 바실리치라고도 합니다. 바실리에비치를 평면처럼 바실리예프라고 말하고 있다. 예브게니 바실리에비치는 바실리의 아들 예브게니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다시 본문입니다. 예브게니 바실리에비치입니다. 바자로프는 약간 느리지만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헐렁한 웃옷의 깃을 내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에게 자기의 얼굴을 활짝 드러내 보였다. 넓은 이마, 콧날은 밋밋했지만 끝은 뾰족한 코, 크고 푸르스름한 눈, 축 처진 모래빛 구레나룻을 기른 길쭉하고 마른 얼굴은 조용한 미소로 생기가 넘쳤고 자신만만하고 이지적이었다. 친애하는 예브게니 바실리치, 우리 집에서 심심치 않게 지내길 바라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말을 이었다. 바자로프는 엷은 입술을 살짝 움직였지만 아무 대답도 않고 단지 모자를 약간 들어 올렸다. 그의 짙은 금발은 길고 숱이 많았지만 크고 넓은 머리뼈와 번듯하게 드러난 이마를 가리지는 못했다. 그래, 어떠냐 아르카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아들에게로 돌아서면서 다시 말했다. 지금 말을 마차에 매게 할까? 아니면 좀 쉬고 싶으냐? 집에 가서 쉬지요, 아버지. 말을 마차에 매라고 해주세요. 그래, 좋아. 아버지는 찬성했다. 이봐, 표토르 알겠나? 빨리 마구를 매. 신식 하인인 표토르는 젊은 도련님의 손에 키스는 하지 않았다. 그저 먼발치에서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고 다시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난 밤포장 사류마차를 타고 왔단다. 너희 여행마차에 매달 말 3마리가 있다. 아르카디가 주막집 여주인이 가져온 쇠국자에 물을 마시고 바자로프가 파이프에 담배를 피워 물고서 여행마차에서 말들을 풀고 있는 마부에게 다가가는데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사륜마차에는 2사람짜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너희 친구는? 저 친구는 여행마차를 타고 갈 거예요. 아르카디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말을 막았다. 아버지,
저 친구 앞에서 격식을 차리지 마세요. 저 친구는 훌륭한 젊은이고 아주 소박해요. 두고 보면 아실걸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의 마부가 말들을 끌어냈다. 이 보아 빨리 해, 텁석부리. 바자로프가 마부에게 말했다. 미티와 들었나? 모피 외투 뒷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그 자리에 서 있던 다른 마부가 맞장구를 쳤다. 나으리가 널 뭐라고 불렀지? 그러고 보니 너 진짜 텁석부리구나. 미티와는 그저 모자를 한번 들고서는 땀에 젖은 중간 말에서 고삐를 끌어냈다. 자, 어서들 서두르자고. 빨리 거들어줘.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소리쳤다. 그러면 술 한잔 내지. 몇 분 사이에 마구가 채워졌다. 아버지와 아들은 사륜마차에 자리를 잡았고 표트르가 마부석에 올라탔다. 바자로프는 여행 마차에 펄쩍 뛰어올라 가죽 쿠션에 머리를 파묻었다. 이었고 두 대의 마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3. 이제야 너가 학사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구나.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아들의 어깨와 무릎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마침내 돌아왔어. 그런데 큰아버지는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아르카디가 물었다. 아르카디는 마음 가득히 그의 어린아이 같은 진심 어린 기쁨을 느꼈지만 흥분된 기분에서 일상사로 빨리 화제를 돌리고 싶어 했다. 건강하시지? 형님도 나와 함께 늘 마중 나오려고 했었는데 웬일인지 생각을 바꾸셨어. 아버지는 저를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르카디가 물었다. 그럼 한 4시간쯤 기다렸지.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르카디는 아버지를 향해 재빨리 몸을 돌려 아버지의 뺨에 쪽 소리가 나게 입을 맞추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살며시 웃음을 지었다. 너에게 주려고 아주 훌륭한 말 한 필을 마련해 두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가서 보거라. 그리고 너희 방에 도배도 했다. 그런데 바자로프가 묵을 방은 있나요? 있을 거야. 아버지, 정말이지 저 친구를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제가 저 친구와의 우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최근에 알게 된 친구니? 예, 최근에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내가 못 보았구나. 그런데 저 친구의 전공은 뭐냐? 전공은 자연과학이에요. 그러나 저 친구는 뭐든지 다 알아요. 내년에 의사 자격 시험을 보려고 해요. 의학부로구나.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이렇게 말하고는 잠시 잠자코 있었다. 표트르, 그는 손을 쭉 뻗으면서 덧붙여 말했다. 저기 가는 게 혹시 우리 농군들 아닌가? 표트르는 주인이 가리키는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재갈을 물리지 않은 말들이 끄는 집마차 몇 대가 좁은 시골길을 따라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집마차마다 모피 외투의 앞자락을 풀어헤친 농군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씩 앉아 있었다. 분명 그렇습니다. 표트르가 대답했다. 저들이 어디로 가고 있나? 시내로 가고 있는 건가? 시내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술집으로요. 표트르는 경멸조로 덧붙이고는 동이라도 구하는 듯 마부 쪽으로 약간 몸을 굽혔다. 그러나 마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부는 신식 사고방식을 찬성하지 않는 구식 사람이었던 것이다. 올해는 농군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구나. 아들에게로 몸을 돌리면서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말을 이었다. 소장료를 내지 않는 거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고용한 일꾼들은 만족스러운가요? 웬걸?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옆에서 그들을 충동질하는 게 문제야.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도 아직 없어. 마구나 못 쓰게 만들고. 그러나 땅은 그런대로 괜찮게 갈았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아르카디, 이제 농사일에 관심이 생긴 거냐? 우리 집에는 그늘이 없는 게 유감이에요. 마지막 무릎에는 대답하지 않고 아르카디가 말했다. 내가 북쪽 발코니에 커다란 차양을 달아놓았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이제 밖에서도 식사를 할 수가 있지. 그럼 별장 같겠네요. 그러나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보다 여기 공기는 무척이나 좋아요. 정말로 좋은 냄새가 나요. 이 지방처럼 거룩한 향기가 풍기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하늘도. 아르카디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곁눈질로 뒤를 바라보더니 잠잠해졌다. 물론이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너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곳의 모든 것이 특별하게 보이겠지? 아니에요, 아버지. 어디서 태어나건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아니요, 분명 마찬가지예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아들의 옆 얼굴을 쳐다보았다.
사륜마차가 500m가량 더 가고 나서야 부자 사이에 다시 대화가 시작되었다. 너에게 보낸 편지에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구나.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말문을 열었다. 너의 유모였던 예고로브나가 죽었다. 정말로요? 불쌍한 노인네. 그럼 피로코피치는 살아있나요? 살아있지. 전혀 변하지 않았어. 시종 투덜대지. 마리노 마을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영지 관리인은 여전히 그 사람인가요? 아, 참, 영지 관리인을 바꾸었다. 농노였다가 자유의 몸이 된 자들은 집에 두지 않기로 했어. 적어도 책임 있는 직책은 그런 자들에게 맡기지 않기로 했다. 관로 속의 설명입니다. 이때 아르카디가 눈짓으로 표트르를 가리켰다. 저 사람은 사실상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 눈짓으로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그는 하인이지. 영지 관리인은 소시민 출신인데 괜찮은 사람 같다. 난 그 사람에게 해마다 250루블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하고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한 손으로 이마와 눈썹을 비비면서 덧붙여 말했다. 언제나 그가 이런 몸짓을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당황하고 있다는 표시였다. 마리노 마을에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 이게 꼭 정확한 말은 아니다. 미리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비의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벌써 프랑스어로 말을 계속했다. 엄격한 도덕주의자는 내 솔직한 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첫째로 이런 일은 숨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둘째로 너도 알다시피 나는 항상 부자 관계에 대해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넌 아비를 비난할 권리가 있다. 이 나이에 한마디로 그 처녀에 대해 아마 너도 이미 들었겠지만 페네치카요? 아르카디가 거침없이 물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얼굴을 붉혔다. 제발 그렇게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지 말아다오. 그래, 그녀는 지금 내 집에 와서 살고 있다. 집에다 거처를 마련해 주어서 작은 방이 2개 있어서. 그러나 이런 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아버지도 참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친구가 집에 손님으로 와 있게 되면 거북할 것 같아서. 바자로프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그런 문제를 초월했으니까요. 그래, 너도 이제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그 작은 곁채가 안 좋아서 그게 걱정이구나. 참 아버지도. 아르카디는 아버지의 말을 막았다. 마치 용서를 비는 것 같네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말할 것도 없이 부끄러운 일이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점점 더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했다. 됐어요,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아르카디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사과할 게 뭐가 있다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선량하고 인자한 아버지에 대한 너그러운 애정이 어떤 알 수 없는 우울감 같은 것과 뒤섞여서 아르카디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제발 그만하세요. 자신의 자유롭고 진보적인 의식에 저도 모르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아르카디는 다시 한번 말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계속 이마를 문지르면서 손가락 사이로 아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무언가가 그의 심장을 쿡 찌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즉시 그런 자신을 책망했다. 이제 여기부터 우리 밭이다. 오랜 침묵 뒤에 그가 말했다. 저 앞에 있는 것도 우리 숲 아닌가요? 아르카디가 물었다. 그래, 우리 숲이었지. 그런데 팔아버렸다. 올해 안에 벌채를 할 거야. 왜 숲을 파셨어요? 돈이 필요해서. 게다가 그 땅은 농군들에게 넘어가게 됐어. 소작료를 내지 않는 그 사람들 말인가요?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야. 언젠가는 내겠지. 숲이 아깝네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르카디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은 그림같이 아름답다거나 할 수는 없었다. 끝없는 불판이 때로는 살짝 솟아올랐다가 때로는 다시 낮아지면서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다. 여기저기에 조그만 숲이 보였고 키 작은 관목들이 드문드문 자란 골짜기가 굽이치고 있었다.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이 모든 전경은 예카테리나 시대, 예카테리나 시대에는 예카테리나 2세는 계몽군주로 자처한 러시아의 여제인데 많은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그녀는 치세 기간 동안 러시아 귀족의 특권을 인정하여 귀족 문화를 꽃피우게 했다. 반면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져서 푸가초프의 봉기를 비롯한 크고 작은 농민 소요가 자주 일어났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카테리나 시대의 고풍스러운 지도를 그린 고유한 방식을 생각나게 했다. 군데군데 파헤쳐진 강둑 사이로 흐르는 개천과
빈약한 둑으로 둘러싸인 작은 연못, 거무스러한 지붕이 반쯤 날아간 나지막한 농가들이 늘어선 마을, 나무가지로 엮어 만든 벽에 하품을 하는 듯한 대문이 달린 한쪽으로 기울어진 탈곡장들과 텅 빈 제분소도 보였다. 군데군데 회칠이 벗겨진 벽돌로 지은 교회들, 기울어진 십자가의 황폐한 공동묘지가 딸린 목조 교회들도 보였다. 아르카디의 마음은 조금씩 죄어들었다. 만나는 농군들은 일부러 그러는 듯이 모두 남루한 옷을 입었고 비쩍 마른 보잘것없는 말을 타고 있었다. 그들은 누더기를 걸친 거지꼴을 하고 있었다. 껍질이 벗겨지고 가지가 꺾인 버드나무가 길가에 서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물어 뜯기기라도 한 것처럼 털이 끝이라고 앙상하게 마른 소들은 굶주린 듯이 도랑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시무시한 죽음의 발톱에서 금방 빠져나온 것처럼 보였다. 이 화창한 봄날에 무기력한 동물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이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며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쓸쓸하고 긴긴 겨울에 하얀 유령이 떠올랐다. 아니야, 아르카디는 생각했다. 여기는 절대 부유한 지방이 아니야. 만족이나 근면의 흔적이 없어. 결코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어. 개혁을 해야만 해. 그런데 어떻게 개혁을 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지? 아르카디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봄은 제할 일을 하고 있었다. 주위의 모든 것이 화창한 봄날의 햇빛을 받아 푸르렀고 나무도 수풀도 풀잎도 전부 따스한 봄바람의 잔잔한 숨길 아래 활기차고 부드럽게 넘실거리며 반짝이고 있었다. 사방에서 종달새들이 낭낭하게 끊임없이 노래하고 댕기 물새떼는 낮은 초원 위에서 지저귀며 날아다니다가 울음을 그치고 작은 둔덕을 따라 뛰어다니기도 했다. 봄에 씨를 뿌려 아직 여리고 파릇파릇한 키 작은 곡물밭에서는 갈가마귀들이 거뭇거뭇 아름답게 무리를 지어서 놀고 있었다. 이미 살짝 휘어진 호밀밭 사이로 사라졌던 갈가마귀들은 이따금 연기처럼 뿌옇게 일렁이는 호밀 속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아르카디는 하염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조금씩 희미해지더니 사라져버렸다. 그는 외투를 벗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아주 유쾌한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포옹했다. 이제 멀지 않았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저 언덕에 올라서기만 하면 집이 보일 거야. 아르카시아. 이제부터 둘이서 멋지게 살아보자. 너도 집에서 농장일을 도와주렴. 이제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 안 그러냐? 물론이지요. 아르카디가 말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너가 집으로 오는 걸 축하하는 거야. 정말 봄이 한창이구나. 그렇지만 난 푸시킨과 같은 생각이다. 예브게니 오네긴에 나오는 구절이 생각나니 그대가 찾아오면 난 너무나 슬퍼라. 봄이여 봄이여 사랑의 계절이여 얼마나. 아르카디, 바자로프의 목소리가 여행마차에서 들려왔다. 성냥 좀 보내줘. 담뱃불을 붙일 게 없어?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입을 다물었다. 약간 놀랐지만 다소 공감하면서 아버지의 시낭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아르카디는 얼른 주머니에서 언제 성냥갑을 꺼내어 표트를 통해 바자로프에게 보냈다. 씨가 줄까? 바자로프가 다시 소리쳤다. 줘! 아르카디가 대답했다. 표트르가 사르마차로 돌아와서 두툼한 검은 시가를 성냥갑과 함께 아르카디에게 건네주었다. 아르카디는 시가를 피우기 시작했다. 묵은 담배의 시큼하고 독한 냄새가 순식간에 퍼졌다. 태어나서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아들 몰래 고개를 돌렸다. 15분 후 마차 두 대가 빨간 양철 지붕에 회색 칠을 한 새 목조 건물의 현관 계단 앞에 도착했다. 바로 이곳이 도시 교회의 새 마을로 알려진 마리노 마을이었다. 아직 농군들은 이 마을을 호라비 마을이라고 불렀다. 4. 하인들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현관 계단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오지는 않았다. 그저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하나만 나타났다. 그 소녀 뒤를 따라 흰 문장이 새겨진 단추가 달린 제복을 입은 표트르와 아주 닮은 젊은이가 걸어나왔다. 파벨 페트로비치 키르사노프의 하인이었다. 그는 말없이 사료마차의 문을 열고 여행마차의 덮개를 벗겼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아들과 바자로프와 함께 거의 텅 비다시피 한 어두운 홀을 지나 최신식으로 꾸며진 객실로 향했다. 이때
홀 문 뒤에서 젊은 여자의 얼굴이 언뜻 보였다. 자, 이제 집에 왔구나.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챙이 달린 모자를 벗고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면서 말했다. 무엇보다 이제 저녁을 먹고 푹 쉬어야지. 뭘 좀 먹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바자로프는 기지개를 켜면서 이렇게 말하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 저녁을 먹도록 하자. 어서 저녁 먹어야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공연히 쿵쿵 발을 굴렀다. 아, 마침 저기 프로코피치가 오는군. 나이가 60쯤 되어 보이는 가무잡잡한 얼굴에 몸이 마르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들어왔다. 노인은 구리 단추를 단 갈색 연미복을 입고 목에는 분홍색 손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그는 이를 드러내며 희죽희죽 웃으면서 아르카디에게 다가가더니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 나서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는 문가로 물러가 뒷짐을 지고 섰다. 여기 아르카디가 왔어, 프로코비치.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입을 열었다. 드디어 우리에게 돌아왔어. 어때?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참 훌륭합지요. 이렇게 말한 노인은 다시 이를 드러내 보이며 희죽 웃었지만 갑자기 진한 눈썹을 찌푸렸다. 식탁을 차리라고 분부하셨나요? 노인이 점잖게 물었다. 그래 주게 예브게니 바실리치. 우선 당신이 묵을 방을 가보지 않겠어요? 아니요, 고맙습니다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제 트렁크나 거기에 가져다 주도록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누더기도요. 그는 길고 헐렁한 웃옷을 벗으면서 덧붙였다. 그러지요, 프로코피치. 이분의 외투를 밖에, 설명입니다. 프로코피치는 어찌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다는 듯 두 손으로 바자로프의 누더기를 받아서 머리 위로 받쳐들고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나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르카디, 너는 잠시 너희 방으로 가보지 않겠니? 예, 몸을 좀 씻어야겠어요. 아르카디는 이렇게 대답하며 문 쪽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영국풍 검은색 양복에 최신 유행의 짧은 넥타이를 메고 에나멜 반장화를 신은 중키의 남자가 객실로 들어왔다. 파벨 페트로비치 키르사노프였다. 얼핏 보아 40살쯤 되어 보였다. 짧게 깎은 흰 머리는 강택이 없는 은처럼 어슴푸레하게 윤이 났고 신경질적으로 보이지만 주름이 없는 얼굴은 날카롭고 정교한 조각칼로 살짝 다듬은 것처럼 아주 단정하고 깨끗했다. 그는 놀랄만한 미모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특히 밝게 빛나는 가늘고 긴 눈이 멋있었다.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기품 있는 파벨 페트로비치의 모습에는 젊은이처럼 균형 잡힌 몸매와 땅을 차고 위로 비상하려는 열망이 보였다. 이런 열망은 대체로 20살이 넘으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장밋빛 손톱을 길게 기른 아름다운 손을 바지 주머니에서 빼내어 조카에게 내밀었다. 그 손은 커다란 오팔 하나로 고정한 하얀 커퍼스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우선 유럽식으로 악수를 하고 러시아식으로 3번 키스했다. 즉 향기로운 콧수염을 조카의 뺨에 3번 떼다가 뗀 다음 그가 말했다. 잘 왔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그에게 바자로프를 소개했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유연한 몸을 살짝 굽히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지만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심지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도로 집어넣었다. 나는 너가 오늘 도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상냥하게 몸을 흔들면서 어깨를 으쓱거리고는 아름다운 흰 이를 드러내 보이며 유쾌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 오는 길에 별일 없었느냐? 별일 없었어요. 아르카디가 대답했다. 그저 조금 지체되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배가 고파요, 아버지. 금방 돌아올 테니 프로코피치에게 재촉 좀 해주세요. 잠깐 기다려. 나도 같이 갈게. 갑자기 바자로프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다. 두 젊은이가 객실에서 나갔다. 저 사람은 누구지? 파벨 페트로비치가 물었다. 아르카시아의 친구예요. 그의 말로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는군요. 우리 집에서 묵게 되나? 예. 저 털보가? 그래요. 파벨 페트로비치는 손톱으로 테이블을 툭툭 두드렸다. 아르카디가 좀 금방 젖었는걸. 어쨌든 그 애가 돌아와서 기쁘구나.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다. 특히 바자로프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많이 먹기만 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소위 자기 농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임박한 정부 조치들과 각종 위원회와 대의원들 그리고 기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파벨 파드로비치는 그는 전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벨 페트로비치는 식당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따금 술잔에 가득 든 붉은 포도주를 훌쩍훌쩍 마시고는 아주 드물게 자신의 소견을 말하거나 아 저런 하고 빠른 탄성을 지를 뿐이었다. 아르카디는 베테르부르크의 소식을 몇 가지 전했다. 그러나 그는 약간 거북함을 느꼈다. 그것은 갓 어린아이 티를 벗은 젊은이가 자기를 여전히 어린아이로 보는 사람들에게 돌아왔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이었다. 그는 불필요하게 말을 길게 끌고 일부러 아버지라는 말을 피했다. 심지어 한 번은 아버지라는 말 대신에 아버님이라는 말을 입안에서 우물거리기도 했다. 지나친 호기를 부려 주량보다 훨씬 많은 포도주를 술잔에 붓고 단숨에 쭉 들이마시기도 했다. 프로코피치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저 입술만 깨물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모두들 금방 헤어졌다. 자네 큰아버지는 좀 별나더군. 바자로프가 실내복을 입고 아르카디의 침대 곁에 앉아 짧은 파이프를 빨아대면서 말했다. 이런 시골에서 무슨 멋을 그렇게 부리나? 게다가 그 손톱은 전람회에 내놓으면 좋겠어? 자네는 몰라. 아르카디가 대답했다. 그분도 한창 때는 사교계의 왕자였네. 언제 큰아버지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큰아버지는 정말로 미남이어서 여자들의 머리를 빙빙 돌게 했었지. 그래 그렇군. 옛날 추억이 그립다는 거지. 여기선 매혹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유감이군. 난 전부 보았네. 돌멩이처럼 빳빳한 그 놀라운 옷깃 그리고 깨끗하게 면도한 턱. 아르카디 니콜라이치 그건 정말 우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큰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야. 낡아 빠진 현상이지. 그건 그렇고 자네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야. 괜히 시 같은 거나 읽고 농장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긴 해도 어쨌든 호인이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지. 그런데 자네 눈치챘나? 자네 아버지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던데. 아르카디는 마치 자기 자신은 불안할 게 없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놀라운 일이야. 바자로프가 말을 이었다. 구식 낭만주의자들이란 스스로 신경계를 과민할 정도로 발달시키고는 결국 균형을 깨뜨리고 말지. 그럼 잘 자게. 내 방에는 영국식 세면대가 있더군. 문은 잘 닫히지 않아. 그러나 영국식 세면대는 장려해야만 해. 어쨌거나 그건 진보니까. 바자로프는 자기 방으로 갔다. 아르카디는 행복감에 푹 젖었다. 자기가 태어난 집의 낯익은 침대에서 사랑스러운 손, 아마도 유모의 부드럽고 착하고 근면한 손이 정성스레 만들어서 이불을 덮고 잔다는 것은 참으로 달콤한 일이었다. 아르카디는 예고로브나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기를 빌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 아르카디도 바자로프도 곧 잠들었다. 그러나 집 안의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잠들지 않았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아들의 귀향으로 흥분해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서도 촛불을 끄지 않고 한 손으로 머리를 괸 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의 형은 자정이 훨씬 넘도록 자기 서재에서 석탄불이 가물거리는 벽난로를 바라보고 널찍한 함버스 알라그자, 이 함버스는 프랑스의 가구장인 함버스의 이름을 붙인 가구라고 하네요. 함버스는 베테르부르크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 이름이네요. 함버스 알라그자에 앉아 있었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옷도 벗지 않은 채 단지 에나멜 반장화 대신 뒤축이 없는 빨간 중국제 실내화로 갈아 신기만 했다. 그는 갈리라니 통보, 이 갈리라니 통보는 1804년부터 파리에서 영어로 발행된 자유주의적 일간신문이랍니다. 갈리라니 통보 최신호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읽지는 않았다. 그는 푸르스름한 불꽃이 꺼질 듯하다가 확 피어오르며 거물거리는 벽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생각이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단지 과거만을 헤매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우울해 보였는데 그것은 추억에 빠져있는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작은 뒷방에서는 소매 없는 부인용 재킷을 입고 검은 머리에 하얀 스카프를 두른 젊은 여인이 커다란 개쫙이 위에 앉아 있었다. 페네치카였다. 그녀는 때론 귀를 바싹 기울이기도 하고 때론 졸기도 하고 때론 활짝 열린 문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 문 안쪽으로 아기 침대가 보였고 거기에서는 잠든 아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5. 다음 날 아침 바자로프는 맨 먼저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왔다. 이런 하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보잘것없는 장소군.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자기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기 전에 새 저택을 세울 대지로 평평한 벌거숭이 들판을 4헥타르가량 떼어 놓았었다. 그는 거기에다 집과 부속 건물과 농장을 세우고 정원을 만들고 우물 2개와 연못을 팠다. 그러나 어린 나무들은 잘 자라지 않았고 연못에는 물이 아주 조금밖에 고이지 않았다. 우물 맛은 짭짤했다. 라일락과 아카시아를 심은 정자 주변만이 꽤 울창했다. 사람들은 이따금 정자에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곤 했다. 바자로프는 몇 분 만에 정원의 새길을 뛰어다니며 돌아보고 나서 축사와 마국간에도 들렀다. 거기에서 그는 농부의 아이 2명을 만나 곧 친해졌고 저택에서 1km 정도 떨어진 조그만 늪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 개구리는 뭐에 써요, 날이? 한 아이가 물었다. 그걸 뭐에 쓰냐며 말이다. 바자로프가 대답했다. 그는 하층민들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막대했지만 그들의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유별난 능력이 있었다. 난 개구리의 배를 째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거야. 나는 너희들이나 그저 2발로 걸어다닐 뿐 개구리와 똑같으니까 이제 나는 우리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는 거야. 그걸 알아서 뭘 하시려고요? 그거야 실수를 안기 위해서지. 너가 병에 걸리면 내가 널 고쳐줘야 하니까. 그럼 나리는 의사인가요? 그래. 바시카, 들었니? 나리 말로는 우리가 개구리와 똑같대. 놀라운데. 난 개구리가 무서워. 바시카가 말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사내 아이는 아마처럼 옅은 갈색 머리카락에 맨발이었고 깃을 세운 헐렁한 회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뭐가 무서워? 개구리가 물어 뜯기라도 하나? 자, 철학자들아, 늪으로 들어가자. 바자로프가 말했다. 한편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도 일어나서 아르카디에게로 갔다. 아르카디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차양이 달린 테라스로 나갔다. 난간 옆 테이블 위 커다란 라일락 꽃묶음 사이에서 사모바르가 끓고 있었다. 어쩌녁 형광 계단에서 맨 먼저 그들을 맞이했던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가나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페도시아 니콜라이에브나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셔서 오시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차를 손수 따라 드시겠는지 아니면 두나샤를 보내드려야 할지 여쭤보라고 하셨어요. 내가 직접 따라 마시겠다. 직접.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서둘러 하녀의 말을 막았다. 아르카샤, 넌 어떻게 마시겠니? 크림을 넣을래? 레몬을 넣을래? 크림을 넣을게요. 아르카디는 이렇게 말하고는 잠깐 침묵했다가 미심쩍다는 듯 아버지 하고 불렀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냐? 그가 말했다. 아르카디가 눈을 내리깔았다. 아버지, 제 질문이 적절치 않다면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말문을 열었다. 어제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니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화내지 않으시겠죠? 말해봐라. 아버지께서 용기를 복돋워 주시니 여쭤보겠어요. 혹시 페네가 차를 따르러 여기 오지 않는 게 저 때문인가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슬쩍 얼굴을 돌렸다. 아마도. 마침내 아버지가 말했다. 그녀 생각엔 부끄러운 게지. 아르카디는 아버지 쪽으로 재빨리 눈길을 던졌다. 그녀는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첫째로 제 사고방식. 설명입니다. 아르카디는 이 단어를 발음하는 것이 아주 기분 좋았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제 사고방식은 아버지가 잘 알고 계실 테고, 둘째로 제가 들 것만큼인들 아버지의 인생을, 아버지의 습관을 구속하려고 하겠어요. 게다가 저는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하실 리 없다고 확신해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신 이상 그녀는 틀림없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겠죠. 어쨌든 아들이 아버지의 심판자가 될 수는 없어요. 특히 아버지처럼 어떤 일에서는 한 번도 그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았던 분에게는 더욱 그렇죠. 처음에 아르카디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관대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훈시 같은 것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본인이 내뱉는 말의 음향은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어서 아르카디는 마지막 말들을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발음할 수 있었다. 아르카시아 고맙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가락은 다시 눈썹과 이마를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너의 추측이 정말 옳다.
그녀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면야. 이건 경솔한 변덕이 아니다. 이 일에 대해 너랑 이야기하기가 거북하구나. 그러나 그녀가 너가 있는 여기로 오기가 어렵다는 건 너도 이해할 거다. 특히 너가 집에 온 첫날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그녀에게로 가지요. 아르카디는 관대한 감정이 새삼 솟구치는 걸 느끼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조금도 부끄러워할 게 없다고 그녀에게 말하겠어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도 의자에서 일어났다. 아르카디, 그가 말문을 열었다. 제발 부탁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거기에 내가 미리 너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르카디는 이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테라스에서 달려나가고 있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뒤에서 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당황하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 순간 그가 앞으로 아들과의 관계에서 어색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아르카디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더 이상 자신을 존경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책했는지 꼭 짚어 말하기는 어렵다. 이 모든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존재했지만 그저 느낌뿐이어서 분명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홍조를 띠고 있었고 심장은 두근거렸다. 빠른 걸음소리가 들리더니 아르카디가 테라스로 들어왔다. 아버지, 우리는 벌써 친해졌어요. 아르카디는 상냥하고 선한 표정을 지으며 자랑스럽게 소리쳤다. 페도시아 니콜라이에브나는 오늘 정말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저에게 동생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셨다면 어쩌니까 벌써 키스를 해 주었을 텐데 이제야 키스를 해 주었어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었고 일어나 두 팔을 벌려 아들을 껴안고 싶었다. 그러다가 아르카디가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가 목을 덥석 끌어안았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또 껴안고들 있나? 파벨 페트로비치의 목소리가 그들의 등 뒤에서 들렸다.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이 이 순간에 그가 나타난 것을 기뻐했다. 아무리 감동적이라 해도 그런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때가 있는 법이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유쾌하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르카디를 기다렸는데 어제부터 이 애를 실컷 바라볼 기회가 없었어요. 난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 나도 이 녀석을 껴안고 싶으니까. 아르카디는 큰아버지에게 다가갔고 다시금 그의 향긋한 콧수염이 뺨에 스치는 것을 느꼈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테이블에 걸터 앉았다. 그는 영국식 우아한 아침 가운을 걸치고 있었으며 머리에 쓴 술 달린 조그만 원추형 모자는 유달리 멋스러워 보였다. 이 원추형 모자와 아무렇게나 맨 넥타이는 시골 생활의 자유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와이셔츠, 그것은 흰색이 아니라 당연히 아침 옷차림에 어울리는 화려한 색상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와이셔츠의 빳빳한 깃은 여느 때처럼 깨끗이 면도한 턱을 고집스럽게 떠받치고 있었다. 그런데 내 새 친구는 어디 있니? 파벨 페트로비치가 아르카디에게 물었다. 집에 없어요. 그 친구는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곤 해요. 그에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 친구는 격식을 차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 그렇게 보이더구나. 파벨 페트로비치는 천천히 빵에 버터를 바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에 오래 머물 예정이냐? 두고 봐야죠. 아버지한테 가는 길에 잠깐 우리 집에 들른 거예요. 그 사람 아버지는 어디에 살고 있는데? 우리 현에 살아요. 여기서 한 80km쯤 떨어진 곳에 거리 크지 않은 영지를 가지고 있나 봐요. 예전에 연대 소속 의사셨대요. 그래. 그 파자로프라는 성을 어디서 들었는지 내내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니콜라이, 아버지의 사단에 파자로프라는 의사가 있었던 게 기억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분명해. 바로 그 의사가 그의 아버지였군. 파벨 페트로비치는 콧수염을 가볍게 움직였다. 그런데 도대체 바자로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잠시 사이를 두고 다시 그가 물었다. 바자로프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아르카디가 빙그레 웃었다. 큰아버지, 그가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해보거라 얘야. 그는 니힐리스트예요. 뭐라고?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대물었고 파벨 페트로비치는 날끝의 버터 조각을 찢은 나이프를 들어 올리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니힐리스트입니다. 아르카디가 재차 말했다. 니힐리스트라고?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내가 알기로는 그건 라틴어 니힐, 즉 무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면 그 단어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아무것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 파벨 페트로비치가 말을 받아넘기면서 다시 빵에 버터를 바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비판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지요? 아르카디가 말했다. 마찬가지 아니냐? 파벨 페트로비치가 물었다. 아니요, 똑같지는 않아요. 니힐리스트는 어떤 권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무리 주위에서 존경받는 원칙이라 해도 그 원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거냐? 파벨 페트로비치가 아르카디의 말을 잘랐다. 그건 사람 나름이지요. 큰아버지, 어떤 사람에겐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나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구나. 우리는 구시대의 사람들이라서 윙칙은 파벨 페트로비치는 이 단어를 프랑스식으로 부드럽게 발음했지만 반대로 아르카디는 첫 음절에 힘을 두어 원칙이라고 발음했다. 이 윙칙 없이는 네가 말하는 대로 윙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 숨을 쉴 수 없구나. 제발 건강하게 살아서 장군직이나 받으렴. 그러면 우리는 너만 바라보고 살 거다 얘야. 그런데 뭐라고 했지? 니힐리스트. 아르카디가 분명하게 말했다. 그래, 전엔 해결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니힐리스트라 말이지. 어디 그 공후 속에 그 진공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존재하나 두고 보자.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지금 종을 울려줘. 내가 코코아를 맞을 시간이야. 니콜라이 페트로비치가 종을 울리고 두나시아 하고 외쳤다. 그러나 두나시아 대신에 페네치카가 직접 테라스로 나왔다. 23쯤 되어 보이는 살같이 희고 보드러운 여자였다. 무리칼로가 눈은 까맣고 붉은 입술은 어린아이처럼 도톰하고 손은 부드러웠다. 그녀는 산뜻한 사라사 원피스를 입고 둥근 어깨에는 하늘색 새 삼각 수건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코코아잔을 들고 와서 파벨 페트로비치 앞에 놓고는 몹시 수줍어했다. 사랑스러운 그녀 얼굴의 엷은 피부 아래로 뜨거운 피가 선홍색 파도처럼 퍼졌다. 그녀는 손을 내리들고 테이블 옆에 서서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살짝 짚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온 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여기 올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근엄한 얼굴로 눈살을 찌푸렸고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페네치카. 파벨 페트로비치가 입안에서 우물우물 말했다. 안녕하신지요? 그녀는 크지는 않지만 낭낭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정다운 미소를 보내고 있는 아르카디를 곁눈질로 힐끗 쳐다보고는 살그머니 물러갔다. 그녀는 약간 뒤뚱거리며 걸었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잘 어울렸다. 테라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코코아를 마시다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저기 니힐리스트 씨가 우리에게로 오시는군. 그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과연 바자로프가 정원의 꽃밭사리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삼배 외투와 바지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고 낡고 둥그런 모자의 꼭대기에는 끈끈하게 들러붙은 넙지의 풀이 휘감겨 있었다. 그는 오른손에 조그만 자루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살아있는 것이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테라스로 와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안녕들 하세요. 차 마시는 시간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 포획물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 그게 뭐요? 그 머리요? 파벨 페트로비치가 물었다. 아니요, 개구리입니다. 그럼 먹을 거요? 아니면 기를 거요? 실험용입니다. 바자로프는 덤덤하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것을 해보할 테지? 파벨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윙칙은 믿지 않으면서 개구리는 믿거든. 아르카디는 유감스럽다는 듯 큰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슬그머니 어깨를 으쓱했다. 파벨 페트로비치는 자기 농담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농장 일과 새 관리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관리인은 어제 파벨 페트로비치에게 와서 일꾼 포마가 방탕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었다. 그자는 정말 이솝 같은 놈입니다. 설명이 있습니다. 우화를 쓴 이솝은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위 구절에서는 일꾼을 나쁘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하므로 관리인이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자는 정말 이솝 같은 놈입니다. 어디서나 나쁜 놈들이라고 자처하며 대들어요. 그자는 잠시 얼쩡거리다가는 바보짓을 하고 곧 사라져 버립니다.